여러분 반갑습니다. 다독이는 방카입니다. 오늘은 분위기를 좀 바꿔봤는데요. 다독이는 밤이라서 밤에 한번 촬영을 해볼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는 이제 밤에 한번 촬영을 해봤습니다. 분위기가 어떨지 모르겠어요. 이번 달도 어김없이 좋았던 그 책들을 좀 골라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 책은요, 바로 이 책인데요. 그 집중력과 관련된 책이에요.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책인데, 사실 이 책은 좀 꽤 오랫동안 베스트셀러 상위권에 있기도 했고요. 저는 이 책에 처음에는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그 얼마 전에 서울국제도서전에 갔었는데, 뭐 대형 출판사들, 뭐 문학동네나 믿음사나 이런 데는 뭐 늘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이 어크로스라는 출판사에 유독 이 책 한 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는 거예요. 뭔가 뭐 이벤트를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도 굉장히 사람들이 많아서, 아니 무슨 책이길래 이렇게 많이들 보시지? 그런 궁금증이라서 이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제목만 봤을 때는 약간은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 들고, 이 집중력을 그러면 높여주는 어떤 팁에 관한 이야기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그런 줄 알고 봤는데, 오히려 이 현대인이 왜 갈수록 산만해지고 주의력이 저하되는 그 요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 저자가 굉장히 좀 학술적으로 또 과학적으로 파헤쳐간 이야기예요. 약간은 인문학 책이기도 하고, 또 이 저자의 어떤 그 스마트폰이나 인터넷 중독과 관련된 실질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에세이 같은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저자가 이제 20년 가까이 막 열심히 SNS도 하고 뭐 일도 하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본인 스스로가 중력의 상태에 있는 듯한, 땅에 떨어져서 붕 뜬 듯한 이제 그런, 뭐 어떻게 보면 약간 번아웃이죠. 그런 느낌을 받아서 이제 모든 것과 다 차단을 한번 해보자라는 결심을 하고, 핸드폰 일단은 끊고, 그 어르신들을 위해서 만들어진 그런 핸드폰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통화만 되고 비상시에만 연락이 되는 그런 핸드폰인데, 그런 그 어르신들을 위한 핸드폰을 구매를 하고, 인터넷이 안 되는 랩탑을 아주 어렵사리 구한 다음에 그 아주 한적한 미국의 프로빈스타운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어떤 사회와 그 인연을 차단한 채 3개월을 살았어요. 자신에 대한 경험이 녹여져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만약에 그친다면은 에세이일 텐데, 이 저자는 뭐 비평가 또 저널리스트답게 세계 각국의 이 중독과 관련한, 이제 특히 그 뭐 스마트폰이나 어떤 그 IT 업계 관련된 그런 전문가들을 많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또 이와 관련된 학술 자료, 뭐 책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이 한 권의 책을 엮어낸 거예요. 그래서 그 주석만 봐도 굉장히 많아요. 주석이 거의 보면 뒷장에 지금 주석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의 주석이 한 20, 30페이지 정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공들여서 만든 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 제목 그대로 이 집중력을 우리는 누구한테 도둑맞은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너무 많아서 우리가 잃게 된 게 있고, 너무 적어서 잃게 된 집중력이 있다는 건데요. 너무 많은 것은 예상하시다시피 어떤 스마트폰의 과몰입이 될 수 있겠고, 또 스트레스, 또 그 테크 기업의 전방위적인 어떤 감독과 그리고 또 조작,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고, 너무 부족해서 우리가 집중력이 저하되는 것은 수면, 그리고 또 영양가 있는 음식, 뭐 소설 읽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수면이 좀 흥미로웠어요. 이 수면이 부족하면은 안 좋다는 건 우리가 의리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잠을 잘 자지 못하면요, 뇌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가 낮에 받는 스트레스를 잠을 통해서 이 뇌가 뇌 척수액이 일종의 그 워싱 역할을 한대요. 그러니까 자면서 브레인 워싱을 하는 거죠. 근데 이 뇌 척수액이 이 브레인 워싱 기능이 작동되지 못한다면 낮에도 계속해서 그 스트레스가 누적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저자는 이런 현상이 이제 지속적으로 쌓이다 보면은 일종의 알코올 중독, 술이 취해서 인지 능력이 계속해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여기에서 나오는 학자들도 그 현대에 이르러서 ADHD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도 수면 부족 때문이다. 특히 잠을 자야 판단 능력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기능이 발달할 수 있는데 잠을 자지 못하면 이 전전두엽 기능이 이제 활성화되지 못하겠죠. 그래서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수면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인상적이었던 건 저는 무한 스크롤이었어요. 지금은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그 무한 스크롤을 계속해서 내리는 게 너무너무 익숙해졌는데 사실 예전에는 우리가 페이지가 쭉 있으면은 한 페이지가 끝나고 2번, 3번, 4번 페이지를 눌러야지 넘어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지금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이게 페이지를 넘길 때는 사람들이 일순간 생각이라는 거 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너무 계속 많이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잠깐 끊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잠시 텀을 두고 하는데 이런 기능이 없고 무한 스크롤 같은 경우에는 생각 없이 계속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인스타그램 할 때 이런 경우 많이 하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그만 봐야 되는데 하면서도 이게 계속 피드가 뜨니까 나도 모르게 빠져들어서 막 보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과몰입을 하다 보면은 우리의 이제 집중력은 계속해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한 건 그 저자가 이 무한 스크롤 기능을 처음에 개발한 그 아자라는 개발자를 만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개발자를 만났는데 이 개발자가 이제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는 자신이 개발한 이 무한 스크롤이 엄청난 혁신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점 사람들이 여기에 과몰입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 외부적인 다른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산만하거나 주의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괴감을 많이 느끼고 어떤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테크 기업 개발자들 사이에서 제일 인기 많은 곳이 명상이래요. 아자의 설명에 의하면 마음 챙김을 못하도록 만든 가해자들이 마음 챙김을 하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현상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미국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씁쓸했고 이 책에 등장하는 많은 석학들이 이야기하는 건 앞으로 40년 후에는 이 스마트폰 중독이 더욱더 심각해질 것이다. 좀 이런 암울한 예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뭐 사실 그렇다면 이제 이 도둑맞은 집중력을 우리가 이 도둑맞은 집중력을 다시 가지고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뾰족한 묘수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물론 뭐 그 프랑스에서는 50인 이상의 기업일 경우에 뭐 근무 외 시간의 연락은 어떤 정해진 시간 외에는 하면 안 된다를 법으로 정해놨고 뭐 실제로 이제 어떤 지점장이 근무 외 시간에 연락을 회사에서 했다면서 고소를 해서 6만 유로를 받았대요. 뭐 이런 이제 제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정착하기까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겠고 또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한 내용이겠죠. 오히려 저는 좀 인상적이었던 건 이 저자 개인의 노력이었거든요. 좀 가혹하다 싶다라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실제로 그 핸드폰을 어떤 박스에다가 넣어놓고요. 그거를 타이머로 설정할 수 있대요. 그래서 거기에 가둬놓고 이제 자기가 필요하거나 꼭 써야 될 때만 핸드폰을 꺼내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노트북에도 인터넷이 되는 시간을 설정해 놓고 그 외 시간에는 인터넷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자 스스로 노력을 하고 있대요. 근데 아마 본인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연구를 했을 때 그 스마트폰 중독이 얼마나 우리에게 그 유해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처절한 노력을 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누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아, 내가 요즘에 너무 집중을 잘 못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딴 생각을 많이 하나? 혹은 내가 좀 산만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현대인에게 한 번쯤은 가동을 좀 중단할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어떤 딱 스탑해라 이런 메시지를 전해준다는 차원에서도 저는 이 책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뭐 이 책이 막 굉장히 확실한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만한 거리를 던져주는 것, 질문을 던져주는 것만으로도 이 책을 읽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천을 하는 책이고요. 두 번째 책은 이 책과는 전혀 결이 다른 에세이입니다. 이제 최근에 읽은 에세이집인데 바로 에세이즘이에요. 이게 제목에서 좀 유추해 보실 수 있다시피 좀 독특한 책인데 보통 글쓰기에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죠. 그 에세이를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을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담은 책은 굉장히 많은데 에세이라는 그 장르에 대해서 에세이즘이라는 제목으로 설명하는 책은 처음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소개를
하려고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최근 들어서 이 에세이라는 장르 자체가 굉장히 대중화가 됐죠. 그래서 꼭 예전에는 막 등단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문예지에서 네, 상을 받아야지 이제 작가라는 어떤 지칭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이 에세이로 먼저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고 그 다음에 뭐 소설이나 이런 전통적인 문학 장르에 도전하는 작가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실제로 작년에 그 아니 에르노 같은 경우에 노벨 문학상을 받으셨잖아요. 이분 역시도 자신의 자전적인 이야기와 소설을 교묘하게 이렇게 교차하면서 독특한 자기만의 장르를 만들어내셨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이 에세이라는 장르가 오히려 최근 들어서 더욱더 좀 각광을 받고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에세이즘은 에세이란 일단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에세이라는 말 자체가 엑사기움이라는 후기 라틴어에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저자의 설명에 의하면 그 에세이는 시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엑사기움이라는 말 자체가 저울을 뜻하는데 그 대상을 아주 촘촘하고 세밀하게 재는 것, 관찰하는 것 에서 바로 에세이가 시작이 된다. 실제로 그렇죠. 이 에세이라는 장르가 뭐 신면잡기에 관한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우리가 똑같은 하늘인데도 이 에세이스트들은 혹은 작가들은 그 하늘에 대해서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다른 생각할 거리를 던져준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할 시도를 던져준다라는 이 장르가 좀 맞닿아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뭐 이 에세이의 어원뿐만이 아니라 그 텍스트에 대한 어원도 나와 있거든요. 보면은 잘 쓴 글은 거미줄과 같아서 밀도가 높고 구심적이며 투명하고 자연스럽고 견고하다. 그런 거미줄은 모든 것을 끌어당긴다. 거미줄 사이로 황급히 빠져나가려던 은유는 영양가 높은 의미가 된다. 텍스트의 어원이 거미줄 같은 망을 뜻하는 라틴어 텍스텀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글에는 끌어당기는 힘이 있어서 일단 글의 거미줄에 걸렸다면 그 아슬아슬한 필살의 장력으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한다. 저는 텍스트의 어원이 거미줄에서 비롯됐다는 것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았고, 이 거미줄처럼 한번 걸리면 빠져나올 수 없는 글을 쓰고 싶은 것, 모든 작가들의 로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좀 공감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좀 어원에서 파생해서 그 글의 장르의 의미에 대해서 좀 파헤쳐가는 구도 자체가 흥미로웠고, 또 뭐 버지니아 울프랄지 롤랑 바르트랄지 뭐 수전 손택이랄지 굉장히 유명한 그런 작가들께서 어떤 식으로 이 에세이라는 장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또 뭐라고 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지, 그런 것들도 좀 많이 소개하고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은 이 에세이라는 장르를 학술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 에세이라는 장르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무엇에 접근해서 이 에세이를 한번 써보면 좋을까, 이 기초 다지기에 굉장히 좀 좋은 책이어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은 소설입니다. 이 단순한 진심이라는 작품인데요. 이 작품은 그 동네 서점에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조혜진이라는 작가를 전혀 몰랐는데 이 책을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고 팬이 됐습니다. 책이 너무너무 좋아요. 우선은 이제 책 커버를 봤을 때는 무슨 내용일지 상상하기가 좀 어렵죠. 이 체크 무늬에 이제 배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데 해외 입양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설이라는 장르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새로운 것에 대해서 생각할 거리를 혹은 깨우침을 알려준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저는 이 책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해외 입양에 대해서 말로만 들었지 기사로만 봤지 좀 진지하게 나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품의 이제 주인공이 프랑스로 해외 입양이 된 여자인데, 이분이 이제 프랑스에서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이분의 사연이 한국에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졌고, 그 인터뷰를 본 영화 감독 지망생이, 그러니까 영화학과 학생이 이제 이메일을 씁니다. 그래서 당신의 그 인생이 너무너무 인상적이었고 한국에 오셔가지고 그 다큐멘터리를 좀 찍고 싶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이미 부모를 찾기 위해서 한국에 왔지만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자신이 어떤 기차역에 버려졌고, 그 기차역에서 자신을 처음으로 발견한 기관사가
그 해외 입양이 될 때까지 꽤 오랫동안 키워줬고 이 문주라는 자신의 이름도 지어줬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그 생모를 찾기보다는 이 기관사를 찾는 과정이 초반에 주가 되는데 처음에는 이 문주라는 여자가 그 제안에 대해서 망설여요. 뭐 내가 엄마를 찾지 못했는데 굳이 한국에 가서 촬영을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뭐 이메일도 너무너무 좀 진정성이 있었거니와 또 이 주인공이 임신을 하게 됩니다. 임신을 하게 되면은 어떤 자신의 기원 혹은 태초에 대해서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시 마음을 바꿔서 한국에 오게 되고 이제 자신의 과거를 찾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인상적이었던 거는 이 책에서 시종일관 그 이름에 관해서 계속 나와요. 이 문주라는 주인공의 이름을 이제 기관사가 지어줬는데 이 문주가 무슨 뜻이고 이 사람이 왜 자신에게 그 이름을 지어줬는지를 이 저자는 굉장히 궁금해해요. 이름에 대해서 집중한 이유는 처음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름은 집이니까요. 이름은 우리의 정체성이랄지 존재감에 거주하는 집이라고 생각해요. 네, 이름은 집이니까 이 표현이 참 너무 절묘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사람의 이름뿐만이 아니라요. 그 서울의 지명 있죠. 뭐 합정이랄지 용산이랄지 이태원이랄지 이런 지명의 그 어원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원이라고 하니까 또 우리 앞에 소개했던 에세이즘이랑도 조금 일맥상통한 부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은 용산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용산은 형세, 그러니까 땅의 모양이 용을 닮아서 용산이래요. 이태원은 뭔데? 이태원의 유래는 두 가지네요. 하나는 이곳에 이태원이라는 역원이 있었는데 그때 이름이 지금까지 쭉 내려왔다는 거예요. 역의 이름이 이태인 이유는 여기에 큰 배밭이 있어서였고요. 다른 하나는 조선이 전쟁을 겪을 때마다 겁탈당한 여자들이 이 동네에서 아이를 낳고 모여 살았는데 사람들이 그들을 이타인으로 불렀다네요. 그 이타인에서 이태원이 유래됐다는 거죠. 두 번째 설이 더 그럴싸하네. 이태원엔 미군도 있고 외국인이랑 실향민도 많이 살고 게이바랑 무슬림 식당도 흔하잖아. 뭐 이런 식으로 자 우리가 그냥 지하철을 타고 지나갔던 그런 그 곳곳의 지명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 모든 것에는 다 이름 있고 그 이름으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출발하잖아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 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던지는 책이고 무엇보다도 이 큰 주제인 또 해외 입양에 대해서도 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책이에요. 주인공을 비롯해서 대부분이 다 여자인데 어떤 혈연으로 관계를 맺은 여자들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마치 내 식구처럼 챙겨주는 그 유대가 끈끈하게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 연대 의식이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고 이제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도 이 중요한 것은 이 연대 의식이 아닐까. 혈연으로 맺어진 사이가 아니더라도 서로가 서로를 도와줄 수 있고 연대할 수 있는 그런 사회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어서 여러모로 깊은 울림이 있고 이 주인공에 대해서 좀 많이 감정이입을 하게 되는 그런 작품이었어요. 너무너무 좋은 소설이고 두께도 적당하고 읽기에도 아주 가독성이 좋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소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장르별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둑맞은 집중력, 그리고 또 단순한 진심, 마지막으로 에세이즘 이렇게 세 권을 소개해드렸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독이는 책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할게요. 추스!